자, 지금 둘째 사위 때문에 마음과 몸이 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김무성 대표 이야기입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한 행사에 참석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당시에 있었던 김무성 대표 사위의 판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판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3년이 구형이 됐느냐, 그리고 권고 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왜 판결이 나왔고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됐느냐, 이 부분인데,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김무성 대표 오늘 행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 장면, 그 장면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불광장에 모셔진 약사 대불은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켜주는 구원불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약사 대불께 불공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뭔가 마음이 많이 유병수 팀장. 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표정도 여유가 있고, 몸과 마음이 아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도 막 치고 하네요. 네. 예. 어제 오늘 정상적으로 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식 일정을 제대로 소화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어제는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셨다시피 능인선원에 가서 그 행사에 축사를 하면서 본인의 심경도 토로를 했는데요. 어제는 그 전남 보성에서 김무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김사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 일정들을 시작을 하면서 내일 예정된 최고위원회라든가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소화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사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처음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됐고 파문이 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야당에서도 지금 특별한 공세는 없는 편인 것 같고요. 또 김무성 대표가 이번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근거도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이유가 아마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관여했다는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 정치적으로 번질 가능성, 이걸 먼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 사법부의 판결이 조금 일반 국민 감정으로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 있지만, 예. 이것이 이제 보도 이후 이슈화가 됨으로써 다른 유사한 동종전과 없는 이 마약 사범들의 경우 어떻게 처벌받았는가, 그리고 이번에 같이 문제가 됐던 사람들의 경우 같은 유형의 범죄자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가 보면은 특별히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불식이 좀 되는 상태고, 다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이 의문은 남아있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결혼 전에 일이고 더욱이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에서 구속됐다가 나온 뒤 한 달 이후에 알았다라고 하는 그 전후 관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 상태에서 딸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또 설명이 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추가적인 어떤 비리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김무성 대표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는 크진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대권 주자로서의 여러 가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의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판결과 관련해서도 지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금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마약 판결문, 이 CG에 저희가 그래프로 만든 걸 잘 보시면 이 권고형의 범위, 이 부분을 어떻게 재판부가 기술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매매 알선, 그러니까 이 마약을 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권고형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 영역이 보니까 4년에서 7년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산 것뿐만이 아니라 투약을 한 것도 있죠. 바로 이 투약한 것까지 하면은 두 개의 범죄가 경합을 해서 형량이 정해질 텐데, 자, 이 두 번째는 기본 1년에서 3년 정도, 투약과 단순 소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볼 부분은
대법원에서 갖고 있는 대법원에서 내놓은 양형 기준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어떨 때 선고해라 이런 것까지 보니까 대법원에서 다 양형 기준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약 범죄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판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약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집행유예는 어떨 때 선고해라 이런 얘기가 아주 이렇게 표로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예,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텐데 자, 어떤 점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까?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각각의 주요 참작 사유, 일반 참작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김무성 대표의 사유 이 씨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판결문 기준으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긍정적인 부분 보시면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과인데 전과가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밑에 일반 창작 사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는 아니고 그렇죠. 일반적이다. 예. 아마 벌금형 다른 범죄에 대한 벌금형 전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의 태도로 봤을 때.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요소가 뭐가 있냐면 우리 금요일날 방송했는데 무슨 가족관계 뭐 성향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해당이 됩니다. 아, 즉 그렇군요. 가족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이 수사협조 예를 들면 중요한 수사협조나 일반적인 수사협조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예. 추정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사협조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샀는데 그렇죠. 같이 맞았고 누구랑 같이 예. 맞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를 했다. 이 예. 경우 좀 정상을 참작한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마약범죄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범인의 협조가 없으면 수사망을 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모 씨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협조를 했다라고 하면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었을 겁니다. 판결문에 없던데요? 판결문에 협조됐다는 얘기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수사업자나 일반적 수사업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없는 걸로 볼 예. 수 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인데 부정적인 부분에서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요 예.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예. 근데 이 상습범 참 애매합니다. 지금 15번 마약을 투여했고 예. 마약 종류도 5가지나 됐다. 예. 이런 부분은 상습범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일반적인 그렇죠. 상식은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상습범이다. 마약 정과가 많다. 이런 얘기는 적시하지 않고 오직 횟수가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범죄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네. 횟수가 많다라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 법원에서 상습법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전과가 있거나 동종 전과가 반복됐거나 그건 아닙니다. 또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했을 때 예. 예를 들면 한 50회 정도 반복하는 경우들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의 15회이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치료 횟수가 많다라고만 표시하고 상습범이다라고는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결론을 내야죠. 네.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집행유예에 대해서 이 주요 참작 사유 중에서 긍정적인 게 플러스 2점이면 집행유예로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플러스 2점이면 주요 참작 사유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참작 사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 권고는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실형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부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가 플러스 2가 되면 실형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기 보면 여기 네. 집행유예 참작 사유 평가 원칙이라는 이 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을 김태현 변호사하고 같이 해봤는데 여기 보면은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죠. 플러스 2가 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요 사유 중에는 플러스 2 될 만한 게 없고요. 실형도 예. 이게 부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가 똑같은 원리로 플러스 2가 되면 실형을 권고한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예. 설사 상습범을 하더라도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 있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아닌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유를 포괄하고 비교해서 분석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판사의 재량이 개입하는 부분이죠. 예. 이 집행유예 기준에 보면 실형 권고 기준도 아니고 집행유예 권고 기준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판사의 재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서 일반인의 법감정과 판사의 판단이 좀 괴리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예. 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경우를 보면 예. 동종 범죄의 다른 사건, 그러니까 같은 이번에 그 이모 씨, 김무성 대표의 사위의 범죄와 비슷한 사람의 경우에도 좀 다른 판결을 했다. 이 사람은 2번밖에 안 했고 지금 저 예.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15번을 했기 때문에 좀 예. 다른 거 아니냐. 예. 상습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모 씨와 저기 이제 A 씨의 경우인데요. 예, 예. 같이 A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A 씨 같은 경우에 보면 이모 씨, 예. 김무성 대표 사이 이모 씨가 훨씬 중합니다. 5종의 매수 및 15회 투약이고 A 씨는 3종의 2회 투약입니다. 예. 법원 송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 부분, 이 이모 씨가 횟수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는 둘 다 없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검찰 구형이 같다. 왜 이게 같냐? 여기에 예. 이제 비판의 포커스가 조금 모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데 15회나 2회 정도 비슷한 기준을 본 것 같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아마 그런 식으로 구현한 것 같고 다만 법원에 와서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플리 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플리 바게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울 경우 형량을 좀 네. 감해주는 그런 제도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죠,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없죠. 예. 공식적으로 없지만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플리바게닝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특히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맨 처음 마약을 소지하고 잡힌 사람이 다른 갇힌 공범을 제보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 플리바게닝을 많이 하는 것이 실정인데요.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검찰은 조금 더 낮게 구형을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그 부분을 주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그 부분에 적시되지 않은 거로 봐서 이 플리바게닝, 즉 수사에 대한 협조는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 쪽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대요. 이제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검찰에서는 그래 수사받을 때 뭐 협조를 좀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감안을 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공식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간접적으로 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마 검찰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진짜 흡수를 했다면 그 부분은 징역 3년 구형한 부분, 예를 들면 대부분 구형량보다 선고형이 적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를 바랬다고 하면 3년이 아니라 더 높은 형을 구형했을 겁니다. 그런데 3년을 구형한 점으로 봐서 아마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3년을 구형했다. 이런 어떤 논거를 만들기 위해서 플리바게닝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일단 판결문에는 그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동현 차장. 네. 자, 뭐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좀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 사람을 살인죄를 자기가 10명 정도로 살인을 했는데 처음에 걸렸다고 해서 그게 초범이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사회상식과 또 일반 법적인 논리와 좀 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법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 누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몇 번 지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하고 살인의 경우에는 사람을 몇 명 죽였느냐 그 자체가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상습성과 이렇게 그 범죄 횟수 이것을 꼭 맞게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법률 용어가 일반 대중들의 상식과는 좀 어긋나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습성이라는 게 이번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법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15번씩 코카인이라는 이 중독성 강한 마약을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상습성이 아니냐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대중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 변호사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 정리를 해드렸죠. 당시 그 판사와 변호사, 김무성 사위의 변호사, 김무성 대표 사위의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었다. 대학교까지 동문이었다. 이거 김태현 변호사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 자,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친 판결이다. 아니다. 이 정도면은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면 집행유예 나온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전문가보다 말씀하시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판결에서 갑론을박 법조계에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약 범죄를 담당하시는 재판장님한테 물어를 봐도
집행유예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도 있고 야 무슨 소리야 그런 건 당연히 15번 했는데 구속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판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권고 기준에 미쳐봐도 결국 법관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야당에 있는 두 사람, 즉 조국 교수하고 금태섭 변호사의 시각이 틀립니다. 이게 이 판결을 바라보는 이제 법조계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 금태섭 변호사는 정상적인 판결이다. 구형도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 교수는 아니다. 아니다. 냄새가 난다. 예. 그런 거였죠. 야당에서조차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 판결에 대해서 감론을박한 얘기가 많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사실은 일반 분들, 일반 시청자분들, 법조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조금 이상한데 뭔가 개입돼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그 의구심이 충분히 근거가 있고 제기할 만한 것이기는 하나 그렇지만 판결이 법관의 재량을 아주 일탈한 그런 위법한 판결로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이 판결이 대단히 이례적인 판결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예. 이렇게 비슷한 정도의 죄를 저질러서 저 정도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들을 하는 분이 있는데 검찰이 만약에 봐주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일단 수사 절차나 재판 과정에서는 큰 무리는 없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구속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돼서 또 풀어줬을 가능성, 그런 것도 우리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번 사건을 봐야 될 텐데, 아직은 모든 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번 사건 안에 숨어 있긴 한데, 앞으로 야당이 더 공세를 펼지 안 펼지, 이게 아마 핵심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유병수 팀장, 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야당의 입장은 매우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그 여권의 그 대선 주자급인 그 여당 대표의 그 사위에 대한 문제 또 마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형량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국감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일부 있는데요. 이게 또 자식 문제고 또 사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 형량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캐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현재까지 드러난 얘기들만 갖고는 더 이상 공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가 추가로 드러난다면 야당도 아마 본격적으로 더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의 형량과 관련된 이야기, 그 형량 기준까지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